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아쿠아포닉스를 이용한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을 활용한 생태교육에 대한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구 환경적인 내용이라 지질학, 생물학, 과학, 물리공학적인 다양한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태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데, 이 생태계의 기본 내용은 종 간, 생물 간의 상호작용과 비생물적인 요소들의 작용이 주어지게 됩니다. 비생물적인 요소로 대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는 최적 조건과 최적 범위 안에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요인들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빛은 세기와 파장과 주기로 나눠지고,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의 잎이 달라지는 것, 빛의 파장에 따라서 LG 조류들이 달라지는 것, 그리고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일조 시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꽃이 피는 것이 다른 것,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온도에 따라서 이 동물 같은 경우 체색이나 몸의 형태가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온도 중에 유명한 내용이죠. 이 생태형. 예전 같은 경우는 나왔었는데, 베르그만의 법칙이라고 해서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이렇게 몸통들이 커집니다. 보시면은 우리 말레이시아 곰은 거의 약간 뭐 같이 보이냐면 진돗개 정도의 사이즈로 보이게 되는데, 이제 점점 북쪽으로 이렇게 진행해 갈수록 우리가 점점 더 몸이 커지는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렌의 법칙은 북쪽으로 갈수록 말단부가 작아지는 형태인데, 북극여우, 사막여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북극여우는 오동통한 약간 돼지같이 생겼고, 어린 왕자의 사막여우는 아주 귀엽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말단 부위가 작아지는 형태.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끼도 사막 토끼 같은 경우는 귀가 크고 점점 진행해 갈수록 작게 변하게 되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 북극토끼, 생김새가 보면은 독특하게 생겼죠. 이 북극토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몸 자체가 오동통하고 발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다리들을 가지고 있죠. 처음에 봤던 이 토끼의 이미지랑 멍멍이 같이 생긴 이 토끼 이미지랑 좀 다르죠. 자, 그 다음 이것도 저희 그 고양이 자랑입니다. 저희 집 고양인데, 얘네들은 노르웨이 숲이라 해서 털이 이렇게 많고, 이 녀석은 우리나라 터종이죠. 코리안 숏헤어, 털이 짧죠. 이렇게 형태적으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생태계의 비생물적 요인으로 대표적인 내용으로 물에 대한 것은 식물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에 대해서 주로 수생식물, 물속에서 살거나 아니면은 물 위에서 떠서 사는, 오늘 이 아쿠아포닉스 설명하면서 수조에 배치한 내용들은 붕어마름이나 물수세미, 통발 등이 배열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가 화면으로 보시면은 수생식물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습생이면은 골프 같은 경우 물가에 많이 있는 식물들이죠. 중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민들레입니다. 그리고 건생은 아시겠지만은 선인장 같은 경우일 것이고, 염생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퉁퉁마디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잎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통통하게 이 염분이 많은 바닷가에서 물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물도 물에 대한 적응이 있습니다. 수분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서식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낙타는 유명한 메르스의 원인이라고 알고 계시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귀엽게 생긴 낙타는 여기에 우리가 지방 성분으로 물을 보충할 수 있다 하고, 피카츄 같이 생긴 녀석 보이시죠? 사막 캥거루지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 또한 대사수를 이용하여
물을 최소한적으로. 그 다음에 파충류 종류들. 잘 알고 계시지만 파충류는 딱딱한 외부 껍질을 통해서 물의 손실을 줄이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기. 생태계 비생물적 요인 중에 공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일단 산소가 많죠. 산소가 많은 곳은 특히나 높은 고도일수록 산소의 농도는 낮아져서 고지대에 사는 사람일수록 적혈구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흔히 배우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멕시코인 아스날 소속의 마셀로 프로레스라는 사람, 우리랑 달리기 하면은 당연히 이쪽 사람들이 훨씬 산소 공급을 잘 받아서 잘 달리겠죠. 그래서 멕시코 선수들이나 혹은 케냐 선수들이 달리기 하는 데는 우리보다 월등히 낫다 하는 것. 네.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 동물 같은 경우 다 똑같지만은 물 속에서 살아갈 때 용존 산소량이라고 하는 디메인드 옥시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수중 생물의 서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수중 생물 같은 경우는 우리 알고 계시겠지만은 표층의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 세 개로 나눠지는 상황인데, 우리 저수지나 호수에서도 이렇게 약하게 나눠집니다. 바다에서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는 1000m 단위로 나눠지는데 호수에서는 몇십 미터 단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가 봄이나 가을에는 잘 섞여요. 잘 섞여서 아래쪽까지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이게 극명하게 세 층으로 나누어지면서 표층 부분에서만 이 산소 공급이 잘 일어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겨울에는 산소 공급이 거의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양입니다. 토양은 공기의 함유 정도에 따라서 공극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생물들이 잘 살아가거나 죽거나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건강한 흙은 우리 무엇이 많다? 지렁이가 많다 그러죠. 지렁이 농법이라는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 지렁이 같은 경우는 땅 속의 공기의 함유도를 높여주는 이런 형태이고, 그 다음에 pH에 따라서 우리 수국의 산수국입니다. 이거는 산수국의 꽃색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성 토양에서는 산성과 약 염기성까지는 이렇게 약간 붉은색의 보라색 빛을 띠고, 약간 더 강한 염기성에서는 이렇게 파란 빛의 꽃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국이 두 종류다, 세 종류다, 이거는 짬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토양의 색에 따라서 생물들의 표현이 달라지게 된다. 이게 생물의 영향에, 생물 생활에 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좀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생물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쿠아포닉스다 보니까 수생물 군계라고 해서 물속에 살아가는 생물들을 주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호소 대상 분포와 해양 대상 분포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측은 해양이에요. 네, 해양 보면은 깊은 심해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위쪽은 대륙지역, 이쪽은 투과대, 태양이 비치는 쪽이죠. 포토닉 존, 연안 주변부터 이렇게 포토닉 존까지 빛이 비추어지는 쪽까지 생물들이 주로 살아가고, 이 아래 저서전부터 해서 이 아래쪽은 빛이 비춰지지 않는 쪽으로 생물들이 잘 살아가기 어렵죠. 마찬가지로 우리 호소에서도 이렇게 빛에 의한 영향이 주어집니다. 보면은 이쪽 연안대 부분 쪽에서는 포토닉 존으로서 빛이 잘 투과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생생물들이 살 수 있고, 이 깊은 쪽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빛이 잘 투과되지 않으면서 생물들이 쉽게 살기 어려운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와 소라 그러죠. 호수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호와 소라고 학술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호소라 하면은 호, 큰 호와 작은 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거기에서도 이렇게 생물들이 사는 지역과 잘 살지 못하는 지역으로 나눠져 있구나 하고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저서 생물 혹은 이 호수 생태계를 만든다면은 햇빛이 엄청 중요할 것이다 하는 것. 자, 그래서 호수의 대상 분포에 맞추어서 아쿠아포닉스 팜을 설계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호수의 에코시스템을 간단히 나누는데 엄청난 생물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 이터널 존에서는 수생식물들이 살고 있고, 여기에서는 뭐 거북이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뭐 실지렁이도 있고, 가까운 근처에서는 설치 종류도 있을 것이고, 뭐 버드 새 종류도 있고, 약간 좀 깊은 곳으로 가면은 더 큰 물고기도 보이겠죠. 그리고 태양빛이 들어오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플랑크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물달팽이도 있고, 오늘 우리 아쿠아포닉스 안에는 물달팽이도 담아왔습니다. 물론 프로그, 개구리는 뛰어놀아가 보니까는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딱정벌레라든지 장구애비 같은 이런 녀석들도 호수에서는 살아갑니다. 여기 보면 모스키토 라바 장구벌레를 놔뒀는데, 장구벌레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곤충의 유생들은 이 수소곤충들 이렇게 가까운 연한 데에서 많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아쿠아포닉스 팜을 구성을 할 때는 수조 내에서 이러한 생태계의 구성 형태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유사하게 맞춰줘야 물고기도 잘 살고, 그리고 그 연안대 근처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처럼 식물들이 자라나듯이 농장 형태가 거기서 농장 형태의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구성을 해야만 하겠다. 자, 일단 뭐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오늘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은 호소 대상 분포에서의 질소 순환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 대부분은 70% 정도 우리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죠. 이 질소들은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을 것인데 화학 반응 잘 안 해요. 잘 안 하니까는 이거 우리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용을 쉽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뭐에 의해서? 번개불에 의해서 이 질소의 고정이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여기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우리 땅에서 질소로 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질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암모늄, 암모니아 이온, 질산염, NOx의 형태로서 두 가지 형태로서 흡수를 해야만 하고, 그것이 흡수되어야만이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질소가 있으면 당연히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단백질 말고 핵산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생물들은 이렇게 암모늄이 아주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면은 이 고정에 의해서 대기 중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그 경로 말고도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말고도 대기 침척이라는 이런 형태로도 들어와요. 비나 눈, 구름, 안개 물방울들이랑 함께 이 강화물과 에어로졸이 입자 상태로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고정 번개쳐 가지고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무슨 형태로 에어로졸과 같은 입자 형태로서 떨어져서 식물들이 흡수할 수 있게 돼요. 물론 물에서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물에서는 무기질소 똑같은 형태죠. 아모늄과 질산염 등으로 어디로 들어와요? 식물로 들어와요. 식물로 들어오면 이 식물들을 누가 먹어요? 동물이나 수생생물들이 먹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질소가 생태계에서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순환, 뭐 탄소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은 탄소는 뒤로 뺐네요. 탄소의 순환은 우리 에너지의 흐름과 아주 관련이 있죠. 모르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광합성, 무엇을 통해서? 식물이
빛을 통해서 CO2를 고정하게 된다. CO2를 고정하면서 자, 공기 중에 CO2가 유기물로서 최초로 고정이 되고 고정이 돼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유기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다 사용하고 나면 땅속으로 사체들이 들어가서 뭐가 돼버립니까? 이렇게 우리 이 화석연료로 변화가 되죠. 퇴적층 안으로 화석연료로 변화된 것이 다시 어디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뽑아내죠. 뽑아내서 무엇으로 여러 가지 화력 발전이라든지 연료라든지 자동차의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면서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게 되죠. 뭐 요즘에 CO2 양이 높아지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된다 하는 것은 이게 자연적으로 천천히 돌아가야 될 내용인데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등장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점점 온도가 높아진다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전체적인 온도가 올라가면은 물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이 탄산이온이 탄산수소 이온이 많이 녹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대기 중에 CO2 양은 더 증가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뭐 생태교육이라든지 환경교육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물에서 우리가 LG라고 하는 아이들, 아까 말했던 조류라고 하는 아이들이 광합성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지구의 허파 어디예요? 아마존이죠. 아마존이라 하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의 양보다는 지구가 70%가 뭘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나 물에서 햇빛을 받아서 일어나는 이러한 LG들의 광합성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면적상으로는 더 넓겠죠. 물론 이제 효율적으로는 고등식물들이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이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광합성을 통해서 지구 전체적인 부분에서 CO2를 고정하게 되고 그래서 열대우림이나 온난 습지 생태계에서는 이 생산과 분해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탄소가 계속 순환하게 된다. 결국 우리 아쿠아포닉스 안에서도 이 탄소의 순환은 당연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연안 생태계, 호수 생태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형태죠.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면서 부식질이 되고 부식질과 이탄들이 나중에 화석연료로 변하게 되는데 우리 아쿠아포닉스에서는 이 화석연료의 변함은 뭐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퇴적이 되면은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그 아쿠아포닉스를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는 이제 사실 좀 이따가 저희가 선생님이랑 살레시올 중에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쿠아포닉스 수조를 보여드릴 건데 이 모습이 좀 달라요. 여기는 그냥 이 논문에 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분은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위에서 빛을 이렇게 놔두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다공성 이 박테리아들이 살 수 있는 다공성 토양을 형성을 해버리면은 비투과가 안 되겠죠. 당연히 밑에 있는 이 물고기들도 비투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빛을 받아줘야 될 것인데 빛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비투가 안 되는 형태가 배열이 됐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것에 따른 간략한 모식도지만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아쿠아포닉스를 만들 때는 위에서 빛이 투과될 수 있도록 약간 반투명한 스펀지 형태 또는 일부를 제거해서 빛을 아래로 투과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물 펌프가 뭐 여과기도
있고 pH 센서도 있고 수중 히터도 있고 기포 발생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물고기를 기를 때는 여과기는 필요하고 많은 양이 아니면은 이 여과기는 그다지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 혹은 여기에 수생식물들을 이렇게 길러서 이 수생식물들의 주변에서 다양한 우리 물달팽이라든지 작은 수생생물들이 살아가면은 이 안에 있는 유기물 제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물론 이제 기포 발생기는 당연히 넣어주면 좋겠지만은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을 연결할 때 현재 아두이노에서 5V의 전기가 여기로 연결돼서 기포를 발생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포 발생기 제어는 우리가 집에 있는 220V 가지고 따로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경 재배가 완성이 되면은 이 나중에 여기에서 자라난 이 식물들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코딩을 하게 되는데 아두이노 코딩 할 때 빛을 일정하게 적색광, 자색광, 백색광을 섞어서 보내줍니다. 여러분들 광합성을 잘하는 조건으로 빛이 백색만 있으면 광합성을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아두이노의 연결을 해서 빛을 색깔을 조절을 해놓는데 주로 이렇게 적색광 형태로 조절을 해놓는 이유가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적색광 내지 청색광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어를 해서 황교진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온습도 센서 당연히 물이 물 떨어지면은 제 공급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여기는 조도 센서라고 이렇게 있는데 조도 센서는 그다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LED를 통해서 싹 배열을 해 놓는다면은 집에서 길러봤을 때는 상추가 10여 cm까지는 커지더라고요. 적어도 이 LED 플렉시블 LED 한 20칩 20 정도 지금 배열을 해야 하는데 20 정도면은 충분히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pH 센서는 계속 꽂아두면 안 돼요. pH 센서는 여기 프로브가 검출되는 부분이 검사되는 부분이 잠깐 그 상태에서 확인을 했다가 다시 밖으로 빼놓고 다시 넣고를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안에 계속 넣어놓고 있으면 얘는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pH를 하신다면은 넣었다 뺐다 반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물에 따라서 온도, 어떤 수중 생물들, 물고기에 따라서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수중 히터를 가지고 온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오늘 아쿠아포닉 스마트팜에서는 이 안에 들어가는 생물들이 제브라다니어라고 하여 좀 이따가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제브라다니어라 해서 생물학과에서 많이 이용하는 실험동물의 일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생물적인 조건이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제어하느냐? 아두이노 코딩, OSS 코딩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의 조절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죠. 환경의 유지. 그리고 식물의 생육이 가능할 조건을 맞춰주는 것. 물론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인 가정에서 그냥 보통 온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죠. 식물들이 필요한 아까 질소 같은 경우 누가 공급을 하겠어요? 여기 아래에 있는 물고기들이 공급을 하게 됩니다. 물고기들이 뭐를 싸요? 오줌을 넣죠. 오줌을 넣죠. 오줌을 넣으면 이 물 안에는 뭐가 존재하게 돼요? NH4 플러스 이온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질산염과 같은
지금 암모늄염이 들어가면은 이게 수중 모터로서 공급이 되고 거기에 있는 이 암모늄염을 위에 있는 식물들이 이용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IoT 기술을 이용해서 물리적 요인, 대표적으로 이제 빛이나 온도를 조절하는 형태를 만들어 놨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화면이 거꾸로 돼 버렸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템퍼러처 23도, 그다음에 pH는 7,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습도, 물을 조건을 맞추어서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한번 이제 장치를 한번 봐보신다면은, 선생님 저기 장치 화면으로 한번 화면 공유 한번 자,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는 그 장치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화면에 나오는 장치를 터치해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자, 위에 지금 물이 계속 물펌프에서 공급이 되고 있죠. 조금씩 조금씩. 뭐 이런 건 수족관에 가면 이 세 개에 연결된 밸브를 충분히 뭐 한 1,000원에 사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 공급이 계속 되고 있으면 그 아래쪽에 지금 싹이 트다가 제가 이제 학교를 오느라고 신나게 꿀렁거려서 다 넘어지긴 했는데, 상추 씨앗을 뿌려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해면 같은 지지할 수 있는 이 스펀지를 넣어놨고, 그리고 물 쪽으로 한번 비춰주시면은 물에는 이제 수초도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녀석들이 어디로 숨었네. 여기 돌아다니고 제브라다니어들 카메라 찍은다고 이제 밝은 쪽으로 이동을 해 있습니다. 제브라다니어라에서 우리가 동물 발생 실험으로 많이 이용하는 실험용 대상이 되는 물고기들이에요. 여기 이렇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수생식물들이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뭐 붕어 마름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통발도 보이네요. 통발이라든지 이렇게 또 아래에 있는 바닥재는 다공성 바닥재와 자갈들을 함께 놔서 미생물들이 살 수 있어요. 한마디로 너무 깨끗한 물에서는 우리 물고기가 못 산다 그러죠. 그 말은 이 바닥재가 흙 같은 부분이나 다공성 부분이 있어서 물에서 어느 정도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야만이 이렇게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 이 물고기들, 물론 이제 우리는 실험용 물고기를 놔뒀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 구피, 요즘에 뭐 구피 길러서 판매하는 사람도 많던데 구피를 기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화면을 좀 위로 올려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수생식물뿐만이 아닌 상추도 길러서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위에 있는 장치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시는 우리 황규진 선생님께서 이거를 설명을 잘 해주실 건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은 거기 제일 왼쪽에 있는 파란색 봉이 pH 센서예요. pH 센서인데 지금 앞에 있는 프로브를 벗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넣었다 빼게 돼 있고,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더 오른쪽에 보조 배터리 한번 연결되어 있는 부분 보시죠.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보조 배터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 보조 배터리를 부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코딩 후에 언제든지 보조 배터리를 통한 전원 공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잠깐 정전이 된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보조 배터리만 계속 바꾸면은 어디든지 휴대용으로 여기저기를 이동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전선 배치, 전기 대열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주방 쪽이면 좀 귀찮겠고, 가정에서 햇빛이 들지 않은 곳에서도 충분히
식물들을 기를 수 있고 식물들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기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그걸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계속적인 순환을 통해서 자라나는 이런 상추들을 먹고 그리고 그 상추들을 뭐 이제 한 20cm 정도, 15cm, 20cm 정도 되면 우리가 겉절이 어머니한테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여기 좀 해주세요 하면은 맛있게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씨앗을 언제든지 뿌리기만 하면 또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되면은 충분히 먹을 만큼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는 실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브라 다니오지만 물론 관상용으로도 많이 이용합니다. 더 관상용으로 더 가치가 높은 예를 들어서 새우를 넣어도 되고 또는 이 구피를 넣어서 이걸 길러서 판매하셔도 되고 이건 충분히 가능할 거니까 화면들은 잘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강의 화면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아두이노 센서 위에 이렇게 부착을 시켜놓으면 아두이노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항상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되니까는 이건 자동적으로 제어되는 입력값을 넣어줘야 되고 그 입력값이나 이 사용법에 대해서는 홍규 선생님이 또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을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빛은 시간별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12시간 이상을 주어줄수록 잘 자라겠죠. 장일 식물인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파장은 380나노미터에서 680나노미터 가시광선 영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LED를 바꿔서 다른 빛을 비추면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학생들이 만들어서 실험해 볼 수도 있는 내용일 것이고 그 다음에 온도, 식물 생장의 최적 온도는 생육이라고 이야기하죠. 생장이라고는 제가 잘못 썼네요. 식물 생육의 최적 온도는 우리 22도에서 약 30도 정도 사이예요. 그래서 너무 더운 여름이 되면은 오히려 어렵죠. 그리고 물고기의 생장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물고기는 2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교차점을 우리는 신경 써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물. 뿌리 아래로 물이 떨어지지 않게끔 아까 높이에 맞춰서 쭉쭉쭉 떨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적당히 밸브를 통해서 조절을 해줘야 될 것이고 pH는 생육과 생장에 이제 아주 좋은 중성 염기성 쪽으로 가버리면은 단백질들이 분해되니까는 살아가기 힘들 것이고 산성이면은 당연히 뭐 미생물들은 많이 죽어버리니까는 또 다른 생물들이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적절한 중성 근처가 아주 좋다, 좋을 것이다. 자, 토양 자체는 수조 하부의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토양 세균들을 우리가 주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공성 바닥체 또 부착 조류를 붙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작은 돌, 깨끗한 우리 SiO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진 돌을 붙여주면 좋겠죠. 공기는 수중 환경에서 서식하는 물고기와 박테리아들이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렇게 방금 보신 작은 수조는 우리가 위에서 떨어지는 물의 낙차 정도로도 충분히 산소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수생식물을 심어 놓은 이유도 수중 생태계에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놔둬서 지금 제브라 다니어들 어제 한 마리 죽을 것 같았는데 저렇게 배열해 놓고 넣어놓으니까 바닥바닥 잘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브라 다니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 소독제 같은 거 손으로 싹 만지고 물에 손을 딱 넣어버리면은 에브리바디 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는 화학물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물적 요인을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뭐 방금 이야기했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이렇게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먼저 넣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환경 내성 범위를 굳이 따지려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 내성 범위가 넓은 제브라 다니엘을 이용을 하는데 가정에서는 금붕어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약간 뭐 구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내성 범위가 넓어서 충분한데 가정에서는 5cm 내외의 종을 이용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농업적으로 이용하려면은 메기라든지 잉어라든지 이런 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작은 수조는 어렵겠죠. 그러면은 큰 형태를 해야 되고 이제 광합성하는 식물은 수경재배에 적합한 종들이 있습니다. 수경재배가 잘 되는 녀석들이 있고 건조한 곳에서만 잘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벼하고 밀하고 두는 지역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구분을 해서 해줘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해자 질소성 노폐물을 분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배양을 해둡니다. 물을 담아놓고 3, 4일간 계속 놔두면서 순환을 시켜준 다음에 식물들 씨앗도 뿌리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넣고 해주어야지 무조건 한꺼번에 세팅한다. 완성했다 하고 넣어버리면은 또 함께 죽어버리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우리 이제 오늘 결과를 보면은 이제 각 요인들 간의 내용을 이렇게 된 내용은 조금 있다가 황규진 선생님이 설명하신 이후로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이제 방금 보았지만은 아까 이야기했던 잠시만요. 이것을 지우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치가 그대로 이렇게 자세히 잘 보이시죠? 그러니까 직접 찍은 화면이 아니라 이거는 선생님 제가 먼저 이제 세팅해 놓고 화면을 핸드폰으로 찍어 놓은 거라서 약간 더 초점이 좀 더 잘 맞네요. 카메라보다는 더 넓은 화면은 아니지만은 카메라도 필요한 만큼 잘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다음 황규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잠시 쉬셨다가 황규진 선생님과 코딩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살레시오 여자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교사 황규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앞에서 박한수 선생님께서 아쿠아포닉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고 또 비생물적 요소들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오늘 아까 선생님께서 말미에 보여주셨던 코딩을 실제 했는데요. 그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노트북 있으신 분들은 같이 따라오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설명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실까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두이노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하는데 아두이노가 뭔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두이노가 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일종의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라는 체계는 우리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정보를 입력하면 안에 있는 메인보드에서 정보를 처리를 하고 이를 화면이나 또는 프린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컴퓨터에 있는 메인보드라는 장치예요. 이 안에 CPU도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죠. 아두이노는 이렇게 입력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그 다음에 출력 장치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또 프로그래밍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장치, 컴퓨터로 치면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역할을 하고요. 아두이노에서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아두이노가 처리를 해주면 화면이나 또 저희 아두이노에서는 LCD 같은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아두이노는 종류가 많아요. 우노도 있고 메가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사용할 나노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아두이노를 쓸 때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 주요한 장점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보통 이제 좀 게임 좀 하고
이렇게 좀 사용하시려면 한 50만 원,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 아두이노 기판 하나는 약 한 5,000원. 요즘은 좀 가격이 올라서 7, 8,000원, 9,000원 정도까지 하는데 5,000원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LCD나 여러 가지 장비들 다 사용해도 한 2,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학교 현장에 사실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저렴한 장비들로 학생들과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확장성이 많다는 겁니다. 특징은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요. 오늘 사용하는 저희 센서도 pH 센서, 온도 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도 화재 감지, 압력 감지, 무게 측정 센서, 또 이산화탄소 측정 센서, 미세먼지 측정 센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양한 수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쉬운 사용법입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센서나 아두이노를 처음 접하게 되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쉽게 배울 수 있게끔 많은 정보들을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기판이나 회로도 정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볼 건데 코딩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C 언어를 활용한 이 텍스트 코딩, IDE라고 하는 아두이노 코딩 형태를 보여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걸 했었고 저도 처음에 얘로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전공자 선생님들께서는 금방금방 익혀서 하시겠지만 사실 영어로 돼 있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한글로 되어 있는 엠블럭이라고 하는 블록 코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였다고 하시는데 지금 화면 잘 보일까요? 네, 좋습니다. 잘 보인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봐가지고. 저희는 학생들이 알려줬습니다. 지금 제가 학생들이랑 같이 있는데 이따 한번 학생들도 인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텍스트 코딩이라고 있는데 이 코딩이 어렵기 때문에 블럭 코딩이라고 하는 형태로 한글을 이용해서 쉽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중학교 저학년들 학생들이 이런 코딩을 배워서 ICT 인재를 기르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코딩을 쉽게 하기 위한 방법 오늘 두 가지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두이노 나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아두이노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두이노 나노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오늘 코딩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아두이노 보드보다 살짝 작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엠블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블럭 코딩 툴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텐데 이 엠블럭을 어떻게 쓰시냐면 혹시 지금 시간 되시는 분들도 노트북 있으신 분들은 엠블럭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이버든 구글이든 인터넷에 있으신 분들은 그 컴퓨터 있으신 분들 이게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들어가서 웹사이트에다가 엠블럭 영어로 치시면 좀 그 긴 창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 엠블럭을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두이노 아쿠아포닉스에 필요한 비생물적 요소, 환경 요인 보겠습니다. 아까 박한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물. 식물이 자라는데 우리가 밥을 먹고 살듯이 식물에게 제일 기본적인 건 물이 되겠죠. 그 물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햇빛입니다.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생산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햇빛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도입니다. 우리도 적당한 환경에서 적당한 온도, 지금 여름같이 더울 때는 너무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처럼 식물들도 곡물들도 적당한 자기들이 살기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 온도를 잘 유지시켜줘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pH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있는데요. 오늘 물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이용할 겁니다. 첫 번째는 수중 모터를 쓸 거고요. 물고기가 밥을 먹고 똥이나 여러 가지 질소 비료들을 방출하겠죠. 그 질소 성분들을 식물에게는 영양분으로 쓸 수 있게 공급하는 역할을 이 수중 모터가 해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양 습도 센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화분 같은 걸 키울 때 저기 있는 이 표창 같은 부분 여기 보시면 이 표창 같이 생긴 부분에 물이 닿으면 그 물의 저항값이 생기겠죠. 그 저항값에 의해서 지금 수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이따 여러분들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햇빛입니다. 햇빛을 대신할 수 있게끔 저렇게 생긴 네오픽셀을 활용할 겁니다. 네오픽셀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LE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ED는 하나의 색깔 또는 세 개의 색깔을 조합해서 쓰는데 여기에는 네오픽셀은 하나의 셀, 저 빛이 나오는 광원 하나하나마다 셀이라고 합니다. 그 셀을 이용해서 빛을 조절해서 내볼 수 있게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도입니다. 물고기든 식물이든 자기가 살고 있는 적당한 온도가 있겠죠. 제브라다니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건강한 물고기라서 온도 범위가 좀 넓습니다. 살 수 있는 온도 범위가. 그래서 열대어라서 한 22도에서 30도 정도의 범위를 유지해주면 되고요. 지금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한 25도 정도 물 온도가 측정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 그 정도 온도에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pH가 있는데요. 여러분 pH 잘 알고 계시겠지만 0부터 산성도, 중성도, 염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살기 적당한 중성 환경을 전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로들 실제 연결하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대면 수업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기가 없어서 영상으로 한번 여기는 그림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있는 주황색 영역, 빨간색과 주황색 영역이 있는데 주황색 영역이 아두이노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은 이 아두이노 나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핀을 꼽을 수 있는 일종의 핀 확장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핀을 꽂아서 센서와 연결을 해줄 텐데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것끼리 연결한다. 같은 것끼리 연결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제일 기본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G와 S, 그 다음에 V,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에 있는 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그라운드라고 하죠. 0V 또는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센서에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는 G랑 연결하면 되는구나. 0V라고 써져 있으면 여기는 G랑 연결하면 되는구나. GND라고 써져 있으면 여기는 G랑 연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V입니다. 여러분 볼트 있죠? 전압. 이 전압이 V가 해당하고요. 어떤 센서는 플러스로 표시한 데가 있고 5V라고 센서 표시한 데가 있고 VCC라고 표현되는데 다 V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같이 똑같은 것끼리 띄워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S입니다. S.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건데요. SIG라고 표현된 데도 있고 또는 데이터 또는 아날로그 또는 데이터 아웃, 데이터 인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그 센서들을 적절하게 이 시그널 부위에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SCL, SDA, GND, RS, TX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난 같은 것끼리 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가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토양습도 센서를 제가 한번 이미지로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있는 이 표창 같은 부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의 높이를 측정을 하고요. 이 가운데 있는 모듈에서 데이터를 여기 아두이노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크게 세 개의 핀이 있는데요. 맨 위에 VCC, 그 다음에 가운데 GND, 제일 밑에 A0라고 있습니다. A0. 실제로 아날로그 아웃이라고 하는 정보인데요. 아날로그 신호를 아두이노로 출력, 그래서 아웃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CC, GND, A0 이렇게 있죠. 그러면 각각 맨 위는 VCC니까 V 부분에, GND는 G 부분에, A5 부분은 시그널 부분에 연결하시면 되겠죠. 어디를 의미하냐면 여기 아날로그 옆에 보면 G, 그 다음에 V, 여기 S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먼저 가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V 연결입니다. 핀에서 V 부분과 아두이노의 V 부분, 우리는 아날로그 0번을 이용해서 토양습도 센서를 사용할 거라서 이 부분에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핀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 GND입니다. GND를 연결해 주시고 아두이노에도 GND를 연결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A아웃은 시그널 부분에 이렇게 녹색 핀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핀 색깔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핀을 암수 구분해서 연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 마치고 실제 연결된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 박한수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수조 같은 거 보였죠? 그 위에 보면 기판이 있었는데 그 기판이 연결된 걸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봤던 아두이노 나노가 있고요. 이거를 먼저 순서대로 한번 연결시켜 볼 건데 뭐부터 할 거냐면 방금 우리 해봤던 토양습도 센서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토양습도 센서는 아날로그 핀을 제가 설명이 조금 다소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날로그 핀은 여기에 첫 번째 연결해 주시고 두 번째는 토양습도 센서라고 합니다. 여기는. 두 번째는 수중 모터입니다. 우리가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게끔 물과 관련된 센서 두 가지가 나왔네요.
토양 습도 센서고 요거는 수중 모터입니다. 물을 빨아들여서 식물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디지털 센서 역할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네오픽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형으로 된 거 아니고 B로 된 걸 사용했는데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디지털에 넣고 5V는 V 부분에 GND는 G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네오픽셀이고요. 네 번째는 온도 센서입니다. 일반적인 기계 장비는 물과 닿으면 고장이 나겠죠? 얘 같은 경우는 물에 넣어도 문제가 없는 물 온도 센서입니다. 방수 당연히 지원하고요. 자, 세 번째는 마지막 pH,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pH 센서입니다. pH 센서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측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마지막 이렇게 측정을 했으면 지금 다 입력 장치잖아요. 네오픽셀 하나 빼고는. 그래서 출력을 해서 각각의 토양 습도 값은 현재 얼마인지, 물 온도는 얼마인지, 또 pH 값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LCD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해 볼 겁니다. 여러분 이따 보여드릴 텐데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해 놓고 실제 수조에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한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제가 위치를 다시 표현해 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 전원 당연히 공급돼야 전기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 하셔도 되고요. 컴퓨터에 있는 전원을 연결해서 뽑아도 충분히 당연히 작동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원을 공급해 주시고요. 밑에 맨 위에는 아두이노 및 LCD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 자세하게 한번 다시 실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조 및 물고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수초도 있고요. 돌도 있고 아까 말씀한 여러 수생식물들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상추를 사용했는데요. 저희가 식물인데 여러 가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일 집에서 많이 재배하는 상추를 한번 골라서 씨를 뿌려가지고 싹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토양 습도 센서인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방금 내내 봤던 그 이 두 개의 짝대기가 나와 있던 그 표창같이 생긴 거 그것을 토양 습도 센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꽂아놓고 이 상추의 물의 높이를 측정을 할 겁니다. 만약에 물이 없게 되면 토양 습도 값이 낮아지면서 물이 없다고 알려주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pH 센서입니다.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지만 저희가 필요할 때 측정을 원할 때 마개를 열고 물에 집어넣어서 현재 지금 pH가 얼마구나라는 것을 측정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중 모터. 여기 지금 뒤쪽에 보시면 하얀색이 있는데요. 이 하얀색에 수중 모터가 있어서 바닥에 있는 물고기들과 생활하는 그 물을 빨아들여서 식물, 상추 쪽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 온도 센서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물 온도 센서는 수초와 식물의 온도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 넣어서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위에 보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LED를 부착을 했어요. 네오픽셀을. 그래서 흰색광, 백색광도 있고요. 자홍색,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 빛이죠. 흔히 식물이 잘 자라게 한다는 그 두 빛. 그 다음에 적색빛 이렇게 혼합을 해서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학생용 저희 앞에 보면 살레시오 요즘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쓸 수 있게끔 모듈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상추만 빼고 지금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정상 작동해서 잘 쓸 수 있고 저는 이걸 반에서 하나씩 놓고 키워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엠블럭 코딩입니다. 엄청 복잡하게 써가지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이 써져 있지만 실제 한번 엠블럭을 이용해서 같이 코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해보고 여러분 눈으로 따라하셔도 되고 코딩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보셔도 되고 좀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제 코딩을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지금 확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 확대가 되네요. 자, 확대가 되니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 해서 노란색 박스가 있죠. 약간 머리 쪽에 이렇게 둥근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이라고 있는데요. 얘가 뭐냐면 내가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할 거야. 그래서 사용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잠깐만요. 조금 축소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겠다. 이걸 사용해서 이게 있어야 지금 이 코딩하는 사람이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블럭입니다. 두 번째는 LCD인데요. 아까 보셨던 제일 위에 이제 수치를 표현했던 거 보이시죠? 그 수치 LCD를 사용하겠다는 모듈이고요. 세 번째, 저희가 LED 대신에 네오픽셀을 쓰기 때문에 네오픽셀을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긴 8개라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까 교사용으로 사용했던 건 20개, 그리고 지금 학생들로 사용했던 건 12개씩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지금 이렇게 약간 아랍어로 써져 있어가지고 한글은 아니지만 사실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물온도 센서를 처음 사용해 봤는데 일부 센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직 한국말로 지원하지 않는 센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센서들이 있어서 충분히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DS18B20이라고 하는 물온도 센서를 사용하는데 디지털 2번 핀에 꼽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측정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측정을 할 건데요. 디지털 7번 핀은 처음 나오는데 이 디지털 7번 핀은 제가 뭐 연결했냐면 물 모터, 물 수중 모터를 연결해 놨습니다. 이 디지털 제일 먼저 물 모터를 켜야 물이 작동하기 때문에 디지털 7번 핀에 연결된 곳에 하이 신호를 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물 모터가 작동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오픽셀을 코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총 8개, 이 그림은 8개의 네오픽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8개라고 이쪽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8개라고 적혀 있고요. 이 8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만약에 20개라고 하면 여기에 20개를 쓰고요. 여기에 1번부터 20번까지를 두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셀, 아까 총 8개라고 하면 8개의 셀이 있을 텐데요. 그 8개 셀에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값을 넣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옆에 보시면 네오픽셀을 사용하겠다는 명령이 되고요. 디지털 9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빛을 입력하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흔히 빛의 삼원색을 RGB, 빨간색과 녹색, 파란색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0부터 255까지 이 세 개의 수치를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하는데요. 255를 하면서 너무 밝아서 지금 여기 옆에는 100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100으로 통일했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좀 밝았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255까지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따 같이 해볼 테니까 지금 설명 들어주십시오. 100이고요. 첫 번째 거는 100. 100, 00. 빨간색은 100이고요. G는 0. B도 0이네요. 블루도. 그러면 이 셀에서는 빨간 빛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R은 0이고요. G는 100. 세 번째 B는 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R과 B는 빨간색과 파란색 빛은 0이고요. G만 100이기 때문에 녹색 빛만 나오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RGB, 마지막 B에만 100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과 녹색 빛은 나오지 않고 파란 빛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R과 G는 50씩 있는데 B는 0이네요. 그러면 빨간색과 녹색이 합쳐진 색깔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R은 0이고 G와 B만 50씩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린과 블루가 각각 켜져서 혼합된 색깔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빛을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 이 아두이노 코딩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기계처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에는 빨간색, 두 번째 셀에는 녹색, 세 번째는 파란색 이렇게 그 빛을 내줘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입장에서는 각각의 셀에 나는 빨간색, 여긴 녹색, 여긴 파란색이라는 것까지만 입력이 됐지 빛을 켜라는 신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네오픽셀에 빛을 켜기 이것이 있어야 네오픽셀을 켜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날로그 핀, 아까 아날로그 0번 핀에 어떤 거 연결됐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날로그 0번 핀엔 토양습도 센서가 연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0번 핀으로 읽은 데이터를 기계는 아날로그 0번 핀으로 뭔가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토양습도인지 pH인지 아니면 압력값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얘를 이 아날로그 0번 핀으로 들어온 데이터는 토양습도야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기계에게. 그러면 그 토양습도라고 입력을 해놓으면 그 설정을 해두면 그 토양습도를 꺼내줘 이러면 아날로그 0번 핀에 들어온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pH입니다. pH는 여러 가지 설정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pH 센서는 아날로그 1번 핀에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1번 핀에 연결된 센서를 똑같이 아날로그 1번 핀으로 들어오는 값을 이제 pH라고 우리 약속을 하자라고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1번 아날로그 0번 핀은 토양습도, 아날로그 1번 핀은 pH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입력했으면 끝이냐? 아니죠. 우리가 볼 수 있게끔 LCD를 사용해서 실제 지금 현재 토양습도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물 온도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pH 센서는 얼마인지, pH 값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LCD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왜냐하면 첫 번째 줄만 지정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몇 번째 칸인지까지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소일, 현재 흙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해서 토양습도입니다. 여기 있는 소일 값은 여러분 소일로 해도 되고요. 워러로 해도 되고 소일 워러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아직 엠블럭이 한글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LCD가 영어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일로 토양습도 값. 밑에는 LCD 두 번째 줄에는 T, 템퍼러처, 온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있던 여기 이렇게 영어 아닌 이 무언가로 디지털 2번으로 입력된 값이 여기에서 토양습도 물온도 값으로 나타내서 템퍼러처로 표시됐고요. 아까 방금 pH로 입력했던 건 pH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1초 기다리기가 있습니다. 이 1초 기다리기가 왜 있을까요? 이유가 있는 이유는 컴퓨터는 워낙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기도 전에 값이 막 계속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빨리 값을 계속 보여주지 말고 1초 기다렸다가 보여줘. 그럼 저희가 1초 동안 사람은 변화하는 값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초 기다리고 1초 후엔 새로운 데이터로 보여주고 또 1초 후엔 새로운 데이터로 보여주고 이렇게 위를 계속 반복하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측정하기 전에 앞에 있던 값은 지워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 위에 계속 데이터가 입력되기 때문에. 그래서 160이 여기에 LCD 클리어, LCD를 깨끗하게 지워주세요라는 명령을 수행하시고 물모터도 잠깐 껐다가 1초 정도 껐다가 다시 물모터가 작동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보시면 1초 정도 물이 켜지고 1초에 물이 꺼지고 1초 물이 켜지고 1초 꺼지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전체 코딩이 끝이 났습니다. 설명은 좀 길었지만 사실 이 정도 코딩 하는데요. 길게 걸려서 한 30분 정도면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 다소 복잡하게 보였던 장치를 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엠블럭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엠블럭 프로그램을 시간이 되니까 한번 깔아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되시는 분들은 지금 컴퓨터 같이 접속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여기를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저희 학생들 있었고요. 자, 지금 같이 이제 화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엣지든 뭐 크롬이든 상관없습니다. 들어가 주셔서 구글이든 네이버든 상관없는데 구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로 들어가신 다음에 엠블럭을 다운받아야 되니까 엠블럭을 쳐주십시오. 엠블럭을 쳐주시고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원스톱 코딩 뭐 이렇게 있죠. 여기 긴 거 러닝, 티칭 앤 러닝 여기 엠블럭 프로그램을 클릭을 해주십시오. 엠블럭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필요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웹 버전 만약에 인터넷으로 계속 접속해서 하고 싶다 그러시면 웹 버전으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컴퓨터가 있으신 분들은 PC 버전을 여기 다운로드 후 윈도우즈 이걸 이용해서 다운을 받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다운을 받은 상태라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혹시 이제 앱도 있는데요. 제가 앱을 들어가 봤더니 아두이노 코딩은 아직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앱은 마시고 웹 버전 또는 PC 버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PC 버전 들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아두이노 창이 엠블럭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설치 안 하고 싶다. 그냥 이번에 한번 따라만 해보려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되시면 여기 있는 PC 버전으로 다운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운로드가 됐다고 생각하고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엠블럭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판다가 손들고 있는 모양 있는데 끄고 여기 있는 판다 모양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설치가 다들 금방 되시니까 아마 조금 제가 먼저 진행해도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엠블럭을 키시면요. 여기 있는 판다가 손을 흔들고요. 잠시 시간이 걸리네요. 네. 여기 있는 블록 코드 이건 참고로 중국에서 만든 거고 요즘 학생들은 엔트리나 이제 뭐 스크래치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중국이라서 아마 팬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아두이노가 뜨고 있는데요. 아마 처음 까신 분들은 라즈베리 파이, CES, 뭐 PI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를 찾아야 되는데요. 아두이노를 찾는 방법은 요 밑에 보면 추가라고 있습니다. 추가. 이 추가를 클릭을 해주세요. 추가를 해주시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엠블럭 아두이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고요. 요즘 교육용으로 쓸 수 있어서 오렌지 보드. 국내는 이 오렌지 보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렌지 보드도 있고요. 여기 있는 텔러 드론을 코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보여드린 아두이노 메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내리지 마시고 살짝만 내리시면 여기에 있는 아두이노 우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아니면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아두이노 뜰 겁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두 개가 뜨겠죠?
여러분들 여기 아까 라즈베리 파이 있으면 라즈베리 파이 여기 클릭을 하시면 여기 위에 X가 있으면 얘를 체크를 하시면 얘가 삭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엠블록으로 아두이노 코딩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끝이 난 겁니다. 그럼 실제 코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아까 우리가 여기 보셨던 요 코딩, 요것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걸 다 하기엔 아마 여러분들 시간이 좀 빠듯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간단하게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할 거면요, 여기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핀이 있고 데이터, 센서, 이벤트, 제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블럭들을 그냥 제가 먼저 이벤트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벤트를 클릭하면 하나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두이노를 쓰겠다라고 하는 신호가 여기는 아두이노가 켜지면입니다. 이 아이를 마우스로 잡고요, 그냥 쭉 드래그해서 톡 놓으시면 이 아두이노 우노라고 하는 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끌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스크래치, 끌어서 쓴다라고 해서 스크래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써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LCD를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LCD가, 선생님 아무리 찾아봐도 LCD가 없네요. LCD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확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확장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온도 센서 같은 것들 여기 있습니다. 꼭 국내뿐만 아니고요, 영어로 된 여러 가지 버전들 가끔 보시면 막 인도, 알아먹을 수 없는 용어도 있는데, 여러분들 뭘 써주시냐면, 잠시만요. 네, 여기 검색하기에서요, make, M-A-K-E-B-R-I-C-K, make brick, 블럭을 만든다, make brick이라고 쳐주시면 여기 추가 make brick extension이라고 하는 여기 녹색 블럭이 생길 겁니다. 오늘 이걸 사용할 건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 다른 것들은 오른쪽 위에 플러스가 보이죠? 이 플러스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이 플러스를 체크를 하시고, 아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은 make brick extension을 체크를 해주십시오. 얘를 체크를 하면 다운로드를 하다가 다운로드 되면 뒤로 가버려요. 이렇게 뒤로 가버려요. 그러면 다시 K를 입력해서 다 같이 다시 여기를 들어가서 다운로드 됐으면 추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추가를 클릭하시면 이 밑에 메이크 브릭, 텔레그래프, 선플라워라고 하는 블럭들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블럭들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 DSA18 물온도 센서 볼게요. 물온도 센서는 DM자로 DS18 이렇게만 쳐주셔도 판다 그림 있는 거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누르시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DS18B20이라고 하는 저희 물온도 센서가 생성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길게 하지 말고 우리 실제 한다 생각하고 짧게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CD는 한번 써보고요. 우리 토양습도 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CD를 쓸 거기 때문에 메이크 브릭으로 가주세요. 여기 보시면 메이크 브릭이 있고요. 이 메이크 브릭을 클릭하시면 LCD부터 FN, LED, 매트릭스 여러 가지가 네오픽셀도 있어요. 일단 여러분 네오픽셀 쓴다고 하면 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LCD를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LCD. 그래서 LCD 맨 위에 보시면 LCD를 뭐뭐로 초기화 있습니다. 초기화 요 블럭을 잡아다가 이렇게 끌어서 톡 하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LCD를 붙였으면 우리가 또 사용할 게 네오픽셀도 한번 써볼까요? 네오픽셀 하나만 한번 쓰더라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 네오픽셀 여기 메이크 브릭에서 조금만 내리면 네오픽셀이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거 네오픽셀 1번 디지털 9 몇 개를 설정하기, 요것을 갖다가 똑같이 이렇게 톡 하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사실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있으면 내가 아두이노 우노를 쓸 건데 LCD랑 또 네오픽셀이라는 걸 써볼 거야. 됐니? 라고 하시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으면 왼쪽에 바 있죠? 여기 바 중에 제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어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블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봤던 계속 반복,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랑 같이 봤던 계속 반복하기라는 게 있고요. 그 위에 1초 기다리기라고 하는 블럭들도 보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 10번만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블럭을 쓰셔도 되고, 조건문 같은 거 살 때는 여기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일단 시간 되면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계속 반복하기를 넣어보겠습니다. 계속 반복하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하기를 할 건데 뭘 계속 반복할 거니 측정을 해야 되겠죠. 측정.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핀이 있습니다. 핀에 가셔서
잠시만요. 핀 말고 우리가 토양 습도 센서를 먼저 한번 LCD를 한번 LED를 네오픽셀 한번 써볼게요. 죄송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네오픽셀을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 네오픽셀 지금 현재 디지털 9번 여러분들 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디지털 9번으로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살레시오 학생들도 디지털 9번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거는 12개까지 있는데 우리 한 4개만 해봅시다.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4개만 한다고 생각하고 4개 하면 20개 꽂혀서도 1번부터 4개의 셀만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4개로 설정을 해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개 설정됐으면 네오픽셀을 써야 되겠죠? 여기 메이크 브릭 바에서 메뉴에서 살짝만 내리시면 네오픽셀이라고 하는 4개의 블럭이 뜨게 됩니다. 이 네오픽셀 4개의 블럭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 네오픽셀 1번째 네오픽셀 LED RGB 있습니다. 이 블럭을 갖다가 요 사이에 가까이 가면 회색으로 음영이 생기죠. 그때까지 와서 톡 하고 놓으면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4개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4개를 이렇게 톡톡톡톡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하나를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하시고 붙이고 이 2개를 또 복사해서 붙이면 4개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4개를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네오픽셀을 켜야 되기 때문에 네오픽셀을 켜라 라고 하는 4번째 블럭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켜기 일단 그대로 둘게요. 자, 그래서 4개의 네오픽셀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R에다가는요, 우리 아까 100이었으니까 이번엔 255 X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RGB는 빨간색, 두 번째는 255,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빨간색으로 켜지고, 두 번째 녹색으로 켜지고, 세 번째는 파란색으로 켜지라고 255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나는 혼합된 색깔을 원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색깔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0은 꺼져 있는 거고요. 0부터 255까지 설정을 해주면 그 밝기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식물이 잘 자라라고 빨간빛과 파란빛으로 혼합된 자홍색 빛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파란빛 좀 더 강렬한 의미로 150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그냥 임의로 설정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면 네오픽셀 밝기가 각각 빨간빛, 파란빛, 빨간빛, 녹색빛, 파란빛, 그 다음에 자홍빛, 그리고 이 밝기로 켜라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지털 9번 핀에 만약 네오픽셀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 밝기로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LCD를 써야 되기 때문에 토양습도 센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토양습도 센서 읽기 전에 보면 변수 있죠. 변수 보이시나요? 이 변수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변수 만들기라고 하는 블럭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을 하시고 내가 토양습도를 측정할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선생님은 물, 습도, 물의 양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차라리 물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 건지 알기 위해서 물의 양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물의 양이라고 하는 변수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코딩은 아니고요. 코딩이라기보단 그냥 임의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신호로 들어온, 이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0번 핀이겠죠? 아날로그 0번 핀으로 들어온 신호를 받아서 진행을 할 건데, 네, 아날로그 0번 핀으로 들어온 걸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의 양이라고 하는 핀을 맨 밑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지금 0이죠? 여기는 아날로그 0이 아니에요. 그냥 숫자 0입니다. 0이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이걸 무조건 물의 양이라고 입력하겠다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고 아날로그 0번 핀으로 읽은 걸 물의 양이라고 해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0번 핀을 여기 사이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어디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핀이 있죠? 이 핀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위에서 두 번째 아날로그 핀 읽기 있습니다. 마침 0으로 되어 있네요. 얘를 쭉 끌어다가 톡 하고 놔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pH 센서라고 하시면 여기를 pH 값이라고 하시고 여기를 아날로그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날로그 0번 핀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값도 마찬가지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값을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0번 그대로 한번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아날로그 0번 핀으로 막 들어오는 물의 양 저항 값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측정을 해서 물의 양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막 집어넣어요. 주머니만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이 값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LCD를 쓸 겁니다. 아까 LCD 블럭이 여기 있는 메이크 브릭이라고 하는 데 있었죠. 다시 메이크 브릭으로 가서 맨 위로 가시면 LCD가 있습니다. 그래서 LCD 세 번째 LCD 라인 콤브 텍스트 타입 있습니다. 여기 있는 블럭을 요 바로 밑으로 톡 하고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블럭이 있는데 LCD에다 뭔가 표시를 하겠대. 요 상태 그대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타입 텍스트 느낌표 2개라고 하는 게 LCD에 막 표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신호는 물의 양의 데이터죠. 이 물의 양 데이터를 제어에 아까 변수 있었죠? 이 변수에 보시면 물의 양이라고 아까 여러분이 만드신 변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쭉 끌어다가 타입 텍스트 자리에 덮어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물의 양 데이터 아날로그 0번 핀으로 여기 위에 아날로그 0번 핀으로 측정했던 데이터가 물의 양이라고 하는 변수로 변환이 됐고요. 그 변수를 LCD 첫 번째 줄에 톡 하고 보여줄 거예요. 근데 물의 양이 지금 몇 센치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저항값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이게 물의 양인지 온도인지 pH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물의 양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물의 양은 지금 현재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에 한번 가볼게요. 연산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과와 바나나를 결합한 문자열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끌어다가 일단 그냥 밖에 놔볼게요. 밖에 놓고요. 여기 있는 물의 양을 다시 빼서 바나나 자리에 집어넣어주세요. 그리고 사과를 지웁시다. 아까 LCD 한글 못 읽는다 했으니까 현재 물의 높이니까 그냥 선생님은 water 영어로 써요. water 이렇게 해놓고 띡띡 이렇게 콤마 넣어주겠습니다. 대문자로도 해도 됩니다. 여기에 water를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soil로 하셔도 되고 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의 양을 어떻게 표시를 할 건가 합니다. 여기까지 블럭이 됐으면 이 블럭을 통째로 잡아서 타입 텍스트에 다시 톡 하고 집어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시 살짝 뜯어볼게요. 이렇게까지 코딩이 됐으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하셨어요. LCD를 사용하고 네오픽셀을 쓸 건데 4개의 네오픽셀을 쓸 거 각각 무슨 색깔? 빨간색, 녹색, 파란색, 그 다음에 자홍색으로 비춰줘 라고 신호를 해서 제가 하나를 빠뜨렸네요. 지금 여기가 첫 번째 네오픽셀, 두 번째 네오픽셀, 세 번째, 네 번째 네오픽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가 아니라 여기는 두 번째, 여기는 세 번째, 또 여기는 네 번째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이제 네오픽셀 몇 개를 쓸 거냐인데 1번 네오픽셀의 첫 번째 칸에는 빨간빛, 두 번째 칸에는 녹색빛, 세 번째 칸에는 파란빛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는 빨강과 파랑을 혼합한 자홍빛이 나오고 빨강보다 파랑빛이 좀 더 진하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0번 핀으로 읽은 데이터를 물의 양이라고 했고 출력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업로드를 하면 어떻게 될까? LCD 데이터가 값이 계속 바뀌겠죠. 우리가 읽지 못할 만큼. 그래서 1초 기다려보세요 라고 신호를 주겠습니다. 1초 기다려보세요. 마지막에 제어 가면 제어에 1초 기다리기 블럭이 맨 위에 있습니다. 이 블럭을 끌어다가 제일 아래에 톡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놓으시죠. 잠시만요. 채팅이 뭐가 오니까. 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소리를 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매번 채팅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자, 그러면 소리 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문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댓글 남겨두면 제가 나중에 한 번에 답변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업로드를 할 거면 LED가 여러분들 일단 지금 사실 여기까지만 하고 끝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살려준 여중 학생들 말고 다른 분들은 지금 아두이노가 없기 때문에 업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만 한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화면으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 아래에 보면 연결이라고 있는데요. 이 연결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확장을 할 수 있게끔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거기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앞에 보면 파란색 띠가 있어요. 그 케이블을 컴퓨터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걸 이렇게 뽑으세요. 요 위에서 뽑을 수 있어요. 하은아 할 수 있지. 도와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왔어요. 자, 선생님은 지금 화면이 여러분들 지금 제 화면은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제 화면 그냥 안 보여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없으시니까. 그래서 네오픽셀 아까 화면으로 보셨던 그 네오픽셀을 연결을 해볼 겁니다. 연결을 하시는 잠시만요. 화면을 공유를 중지를 하고 제가 카메라를 조금 잠깐 화면이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양해 조금 부탁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지러워도 양해 저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화면을 키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조금 어지러울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두이노 나노라고 하는 케이블이 있어요. 이 아두이노 나노를 컴퓨터에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컴퓨터 연결을 했고요. 이제 화면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고 아두이노를 들어가면요. 연결이 있습니다. 이 연결을 클릭을 하고 접속 가능한 모든 기기 표시 있습니다. 이 기기를 표시를 하시면 체크를 하면 신호가 떠요. 이게 아두이노를 제가 뽑아볼게요. 뽑아보면 아두이노가 뜨질 않습니다. 연결 장치를 찾을 수 없다고 뜨고 이걸 뽑고 나면 아두이노를 찾을 수 있고요. 체크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 연결된 상태에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업로드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기계다 보니까 가끔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신호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시간이 보통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볼게요. 될 것 같아요. 맨 밑에 스타트 업로딩이라고 뜨면 보통 이렇게 바가 쭉 올라가면서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이게 업로드가 쭉 지나가서 100%가 채워지게 되면 그때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뜹니다.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컴퓨터를 연결하시면 LCD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코딩이 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혹시 업로드가 안 되시는 분들 있으면 이제 사실은 화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저희 살레시오 요즘 학생들 하고 있는데 그 모습만 살짝 보여주고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금 본 것처럼 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태가 유지되는 시스템을 지금 쭉 만들어 봤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두이노 센서는 이용하는 걸 간략하게 들으셨죠.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 아쿠아포닉 시스템을 만들고 그 만든 것을 통해서 기초 과학 현상을 이해한다. 아까 그 물질의 순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물들과의 관계, 생태학적인 내용, 그런 것들이 일반 생물학적 지식이죠. 그걸 통해서 통합적 사고를 한다. 우리가 물리학이면 물리학이 최고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저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도 그랬고 주변에 물리 선생님도 그러죠. 하지만은 물리가 최고가 아니죠. 물리학, 지구과 화학, 생명과학 모두 합쳐져서 요즘에는 통합적 인재상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나 물론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연구하시는 분도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된다. 활용하고 써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지구 환경의 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생태계를 구성인지 확인해 보시고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아쿠아포닉 시스템, 우리나라에서 기초과학 바탕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미래 사회의 대안으로 요즘에 농진청에서 엄청 많이 추진해요. 뭐 농대분도 지금 있으시겠지만 강의 듣는 사람 중에 농진청에서 이런 걸 추진하는 것들 몇 년 사이에 급속하게 늘어났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해볼 수 있고 결국 물에 대한 내용이고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까지 재작년까지 환경청에서 하는 수생태계 얘기를 했는데 물 환경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다양한 내용들 물환경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매뉴얼을 봐가면서 측정된 내용들을 직접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나중에 궁금하시면 우리 집 옆집 장송호가 있어. 장송호는 어떤 환경이 있어. 지금 어떻게 오염됐고 어떤 건지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수생태계의 유지를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제시된 내용 보여주시면은 수소, 산소,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 다음에 유기물, 탄소, 이런 것들, 영존 산소량 이런 식으로 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확인들 하시고 싶으면은 해보면서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쿠아포닉스 만든 것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물에서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부수적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팜이죠, 팜. 아쿠아포닉스 팜이라는 것은 아쿠아포닉스를 이용한 수경 재배 형태를 확장해서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뭐 참고문헌이나 이런 것들 좀 있는데 내용을 보시고 원하시면은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